안녕하세요. 다시 만난 영화의 케빈입니다. 주피터입니다. 케빈, 이번에 리뷰할 영화는 뭐죠? 네, 이번에 리뷰할 영화는 2011년도 김태용 감독의 연출작 만추입니다. 만추를 선정한 이유가 뭔가요? 네, 어떤 영화를 선정할까 하다가 이번에는 분위기로 가보자 라고 해서 분위기 끝판왕 멜로 영화 만추를 꼽았고요. 뭐 만추라고 해서 꼭 가을에만 봐야 되는 영화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꼭 가을이 아니더라도 마음의 계절이 가을이거나 아니면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싶다거나 하면은 언제 어디서나 가을로 만들어주는 영화이지 않을까 싶어서 선정했습니다. 가을이 낙엽도 떨어지고 사람을 약간 쓸쓸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가을 타러 한번 가보시죠. 그러시죠. 주피터, 이 만추 예전에 봤을 때랑 지금 봤을 때랑 차이가 있었어요? 예전에 만추를 봤을 때는 한창 시크릿 가든으로 현빈이 제2의 전성기를 누릴 때잖아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김태용 감독님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기대하고 있었고 실제로 영화를 봤는데 저는 이 당시만 해도 아직 새끼의 강렬했던 탕웨이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탕웨이가 너무 수수하게 나오는데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영화 자체가 차분하기 때문에 영화 초반부에는 약간 지루하다 느끼기도 했었는데 영화가 진행될수록 영화의 묘사가 섬세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영화를 보면서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리뷰를 위해 다시 영화를 봤는데요. 차분했던 영화인지는 기억하고 있으니까 영화를 다시 보는데 무리는 없었어요. 그리고 새끼에 대한 기억이 좀 빠지다 보니까 탕웨이의 연기에 집중하면서 영화를 보게 되더라고요. 주인공 두 명이 국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연기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탕웨이의 눈빛 그리고 표정 변화 그리고 행동이 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탕웨이가 이렇게 좋은 배우였나 영화를 감탄하면서 봤었습니다. 케빈 어땠습니까? 저도 예전에 이 영화 봤을 때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개봉했기 때문에 현빈의 주가가 시크릿 가든으로 아주 그냥 최상치를 찍고 있었어요. 네. 물론 지금도 유명하지만 그래서 대세에 휩쓸리듯이 안 볼 수 없는 영화였는데요. 그래도 시크릿 가든에서 현빈을 기억하고 이 영화를 보러 가신 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실망을 많이 했겠죠, 그러면. 그쵸. 그래서 실제로도 현빈을 보러 왔다가 굉장히 실망하거나 혹은 반대로 분위기에 취해서 너무 좋아하는 영화를 좀 만나지 않았을까 싶었고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현빈의 연기는 그냥 쏘쏘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못했는 건 아닌데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는 아니었죠. 이 영화의 네. 주인공은 두 배우가 아니라 그냥 분위기가 주인공이잖아요.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건 탕웨이다. 그 맞아요. 시애틀과 도시와 탕웨이였다. 이번에 영화 리뷰를 하기 위해서 다시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게 알콩달콩한 로코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나 자신부터 사랑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 영화는 우연히 만난 상대방에 의해서 내 자신을 다시 찾게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된 주인공이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수 있는 회복하는 과정을 좀 그린 영화 같더라고요. 되게 희망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약간의 위안도 얻었고 여운도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좀 희망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키워드로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죠. 케빈이 준비한 키워드는 뭔가요? 네,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 길, 그리고 로드무비입니다. 저는 키워드로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누군가를 만나면 혹시 이렇게 묻지 않아요? 어디 가세요? 아니 뭐 어디 가는 길이세요? 이렇게 좀 물어보잖아요. 행선지를 물어보는데 길이라는 게 정말 어디론가 가는 길일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내가 나아가는 방향, 지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살아가는 방식, 희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길이라는 의미로 영화를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둘은 흡사 길을 잃은 사람처럼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데요. 애나는 남편을 죽이면서 수감하게 되죠. 중요한 점은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자신의 인생이 살인자라는 삶으로 아예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평범하고 유복하게 자라온 내 자신이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길을 잃게 된 거죠. 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스토랑을 하러 미국에 온 지 한 1년 남짓 됐는데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꿈을 잃은 지 오랜데 미국에 와서 그 이후에 사모님을 꼬시고 제비로 살고 있어요. 잘 나가는 제죠. 사실 뭐 길을 잃었죠. 왜냐면 하루 벌고 하루 사는데 내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두 주인공이 같은 버스를 타고 시애틀로 가는 길에 오르게 되는데 시애틀이라는 목적지는 같았지만 후는 무작정 도망쳐 온 거였고 애나 역시 어머니의 장례식을 위해 왔지만 유산을 위해 모인 가족들로 인해서 어디론가 정처 없이 정착하지 못하고 집에서도 쉽게 머무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길 위에 내몰린 둘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길을 잃었다는 것은 비유
비유적으로 표현한 재밌는 장면이 또 있는데요. 유령 투어를 가는 무리에게는 정해진 코스가 있었지만 둘은 무리에 합류하지 못하고 정처 없이 유령 마냥 떠돌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투어 온 사람들이 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는 장면을 넣었던 감독의 의도는 아마도 이런 비유적 표현을 생각. 둘은 함께 길을 걷게 되는데 이때부터 로드무비는 시작됩니다. 함께 길을 걸으면서 식사도 하게 되고 놀이동산을 함께 가게 되죠. 서로가 길동무가 된 동시에 같은 목적지를 가는 페이스메이커가 됐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서로를 통해서 길을 잃었던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가야 할 길 다시 되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흔히 얘기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를 동반자라고 부르는 것도 비슷한 이유인 것 같아요. 돌아오는 버스에서 둘은 자기소개를 하게 되는데 훈은 미국에 레스토랑을 하러 왔다고 소개하면서 애나 역시 헤어살롱을 하고 있다고 자신의 꿈을 다시 비추면서 얘기하게 됩니다. 두 주인공 모두 이제는 스스로를 숨기지 않고 소개할 수 있게 될 만큼 성장하게 되었다고 느껴져서 로드무비 그리고 길에 대해서 키워드를 꼽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 깊은 슬픔입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애나가 너무 불쌍했어요. 애나처럼 기고한 팔자가 어딨어요. 첫사랑인 남자는 갑자기 잠적 이별을 하고 다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첫사랑과 찍은 사진을 간직하다가 걸려서 남편하고 크게 싸우고 누가 죽였는지는 확실히 나오진 않지만 남편은 결국은 죽게 되죠. 그 일 때문에 애나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10년 정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 장례식 때문에 휴가를 나왔을 때 만난 훈도 따지고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좀 양아치잖아요. 그러니까 애나는 만난 남자들마다 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없어. 애나가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에 빠지면서 애나는 좀 더 불행해진 것 같아요. 저는 애나의 슬픔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영화를 보게 됐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사랑에 빠지면 행복한 순간들도 많겠지만 애나는 사랑에 빠지면서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고 불행해지니까 결국 감옥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잊기 위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슬픔을 묻어뒀던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느닷없이 훈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훈이 계속 접근하지만 애나는 밀어낸다. 다시 아팠던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날까봐 밀어내는데 훈은 사람도 매력적인데 너무 적극적이에요. 이 유혹을 거절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애나도 결국에 마음을 열게 되죠. 둘이 마음을 열게 된 계기가 폐쇄된 놀이공원에 가서 범퍼카도 운전하고 서로의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데 옛날 시장에서 애나가 훈한테 중국어로 훈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자기 고백을 하잖아요. 훈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당당하게 애나의 말을 다 들어줘요. 반응을 해줘. 반응을 하면서 애나는 그 반응이 제대로 됐든 제대로 되지 않았든 간에 훈의 그 태도에 감정을 표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훈과 첫사랑 왕징이 싸우는 장면을 보게 되면서 결국 그게 방아쇠가 당겨지듯이 애나도 갑자기 결정적으로 왕징한테 감정을 토로하게 되잖아요.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감정을 끼고 드러내는 장면인데 이제 애나는 옛날에 자신의 모습을 찾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감정은 표현해야지만 마음의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담아두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랑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애나는 훈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슬픔을 조우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가야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결국 마지막 장면에서 보시면 아시듯이 훈은 돌아오지 않는다. 휴게소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휴게소라는 의미가 누구나 잠깐 왔다 머무르지 않고 가는 공간이잖아요. 저는 거기서 슬픔을 느꼈거든요. 케빈과 다르게. 저는 이게 돌아오지 않는다까지 결론이 나진 않고 열린 결말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돌아오지 않았다. 저는 믿기 때문에 이건- 너무 슬펐어요. 이건 이따가 다시 예. 장면에서 이야기해 보시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슬픈 느낌을 저한테 주는 영화다 보니까 이 영화의 키워드는 깊은 슬픔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랑을 겁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랑이 끝났을 때 너무 큰 슬픔을 조우하기 싫어서 아예 사랑에서 거리를 두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애나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애나는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진과의 관계도 비밀이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남편이 자기를 때리는 것도 누구한테 얘기하지 못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걸 나중에 훈한테 다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쵸?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을 정화하는 맞아요. 거죠. 자기를 이제 예. 이야기하면서 예. 감정을 풀어내는 맞아요. 장면이 그래서 저도 그게 좀 인상 깊긴 했어요. 그러면 장면으로 영화를 얘기해보고 싶은데 케빈이 말하고 싶은 장면이 있나요? 저는 그 마지막 장면 다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애나가 휴게소 카페에서 훈을 기다리는 뉘앙스로 있잖아요. 그쵸, 훈을 기다리는 거죠. 나오면 거기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출근 날에 예. 거기서 만나기로 만나기 했죠. 약속을 했으니까요. 네. 그런데 저는 열린 결말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볼 수도 있죠.
하죠. 하지만 저는 안 논다고 밉니다. 저는 이 장면이 열린 결말이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해석을 했고 전 반대로 해석한 거죠. 주피터는 예, 그쵸, 맞아요. 반대로 해석을 예,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결말을 이렇게 열린 결말을 해놓은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흥미롭기도 하고 감독이 의도한 바가 아니었나 싶긴 했어요. 감독님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영화의 처음과 끝을 좀 비교를 해보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오프닝과 엔딩을 비교해보고 싶어요. 네, 이 영화의 처음 오프닝은 에나로 시작해서 엔딩도 에나로 끝납니다. 하지만 두 장면 속의 에나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오프닝의 에나는 넋을 잃은 표정으로 길을 헤매고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엔딩의 에나는 카페에 앉아서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길 위의 훈과의 여정을 통해서 달라진 에나의 심리적 변화가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어서 저는 성장 영화, 로드무비로 해석을 했습니다. 난 첫 장면이랑 마지막은 아니지만 현빈이 경찰의 추적을 피해서 떠나고 나서 애타게 현빈을 찾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저는 오버랩이 됐거든요. 아, 처음에도 도주하듯이 나왔다가 다시 남편이 죽은 살해 현장으로 되돌아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물건을 정리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정리하는 것 자체가 왕징의 범죄를 숨겨주는 거라 저는 이해됐어요. 만약 자기가 다 죽이고 막 찌르고 했으면 굳이 숨기고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숨기고 뭘 먹잖아요. 편지 같은데 왕징과의 관계를 숨기는 거라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진짜 죽였으면 그게 사실이고 뭐 바꿀 게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자수를 하든 다시 도망을 가든 할 텐데 그렇게 뒤처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왕진과 관계가 있지 않나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게 처음에 집을 나왔다가 되돌아가는 장면에 허공을 막 보면서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표정 있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현빈이 떠나고 나서 커피를 막 쏟고 왔다 갔다 하면서 현빈 애타게 찾잖아요. 거기서 오버랩이 되긴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은 다른데 처음 장면은 어디로 갈지 몰라라는 표정이에요. 도망 어디 갈지 모르니까. 목적지도 없고 그렇긴 정처도 하죠. 없고 예. 찾는 대상도 없어요. 그냥 넋이 나갔어. 근데 뒤에는 현빈이라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긴 목표가 해. 있어서 이를 찾으러 현빈이 돌아다니는 없잖아. 어디로 간지 모르잖아. 오프닝에서 지금. 아,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령 시장을 나오고 나서 둘이 걷는 장면이 있는데 애나가 훈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한테 왜 버스 안에서 말을 걸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훈이 얘기하기를 날 보고 웃었잖아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애나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게 훈의 전형적인 작업 멘트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장면만을 봤을 때 사랑은 오해로부터 시작되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프랑스를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간 관광지가 있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투어리스트 오피스가 있잖아요. 거기를 가서 난 여기 왔는데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세하게 쉬운 영어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투어리스트 오피스를 갔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쉬는 날이래요,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막상 그 도시를 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준비를 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는데 어떤 한 여성분이 지나가더라고요. 왠지 한국인 같았어. 훈도 처음에 걸 때 한국인인 줄 알고 한국말을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짜고짜 말 걸었어요. 한국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맞대요.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여기 시내로 가려면 어떤 버스를 타야 되냐. 이거 버스 타시면 돼요 하고 같은 방향이 아니래요. 저는 그 사람이 시킨 대로 갔죠. 근데 그 사람은 날 피해서 뺑 들어서 갔나 봐요. 내가 먼저 버스를 탔어요. 앉아있는데 버스가 안 갔어요. 거기가 시작점인지 버스가 안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10분 있다가 그분이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하려다가 결국 만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는 같이 다녔어요. 아니 그 여행 얘기였어요? 네, 여행 얘기였는데 그 사람은 미리 준비를 하고 갔으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아는데 나는 전혀 준비를 안 하고 갔으니까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시계를 줬습니까? 시계는 안 줬고요. 밥은 사줬어요. 맞았어요. 거기서 밥 사주잖아요. 그리스식 식당 가서 밥 사주잖아요. 비슷했어요.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서로 빠이빠이 하고 다시 못 보는 걸로. 이 시계를 주고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 만날 여지를 줘야죠. 영화 속에서 누가 봐도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쓰였던 게 시계인데요. 혹시 주피터는 시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나요? 저는 현빈이 진실성은 크게 없어 보이는 캐릭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중한 시계라고 했지만 아니다. 손님이 준 시계일 수도 있고 그냥 흔한 시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중요한 소품이라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그런 건 있었어요. 여기서 나온 소품들이 원래의 목적을, 원래의 의미를 내포하진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라는 거는 서로에게 서로 연락하는 수단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나를 감시하는 수단이잖아요. 시계도 그냥 말 그대로 작업의 수단?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작업의 수단 정도로만 해서 감독이 의도한 바가 어떤 소품이 본연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기도 한다. 그런 걸 말하고 싶지 않았나라는 저 나름대로의 해석이었습니다. 케빈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저는 시계가 현빈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지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현빈은 뭔가 가지고 다니진 않아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걸 줘서 그걸 좀 맡겨달라, 내가 다시 찾으러 오겠다라고 하는 장면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징표 그쵸, 다시 우리 만날 거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중에 이제 살인 혐의를 받고 나서 그 경찰 끌려가고 독자의 살해 혐의를 받고 맞아요. 나서 예. 휴게소에서 헤어지게 네. 되잖아요. 그때 팔에 차고 있는 게 또 훈의 시계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훈이 다시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시계를 받으면 언젠가 또 다시 찾으러 오는 거거든요. 시계만 남기고 떠나간 나한테 아픔만 주고 간 그대 그거죠. 그래서 저는 나의 마음을 줬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마음을 회수하러 꼭 현빈이 다시 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다시 봤습니다. 그러면 명대사, 명장면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케이밀이 준비한 명장면, 명대사는 뭔가요? 네, 제가 준비한 명장면은 놀이동산 씬인데요. 애나와 훈은 문이 닫힌 놀이동산에서 몰래 범퍼카를 타고 놀잖아요. 그럴 때 멀리 떨어져 있는 실루엣만 보이는 두 남녀가 있어요. 그 행인의 몸동작이나 입 모양에 맞춰서 더빙을 하듯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 후에 행인 두 명이 하늘을 하늘을 날아간다는 지 하는 판타지적인 장면이 좀 나오는데, 저는 매우 현실적인 톤으로 그려지고 있던 이 영화가 유일하게 판타지적 요소가 들어간 게 이 장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의도를 담긴 인상적인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네. 서로 경계를 하던 두 사람이 낯선 행인에 빗대서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상대방에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감정의 교류가 일어났고, 저도 이 장면이 이상적이었었는데, 이 영화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다루는 것도 장점이고, 이렇게 예술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판타지로 넘어간 장면이 저는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넘어가는 게 이질감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왜 뜬금없이 날아가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이거 진짜 예술 영화구나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꼽은 명대사는 시애틀에서 교도소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애나는 위치 보고를 하는 감시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때 애나가 얘기하죠. 저 몇 번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중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돌아가는 중입니다라고 하는 영어 대사를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리스닝을 해봤을 때 I'm on my way back 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길을 다시 돌아가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중의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교도소로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훈을 만나고 나서 애나가 나의 예전에 그 평범했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다음에 내 예전의 그 마음 상태로 회복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중의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명대사로 꼽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명장면은 폐쇄된 놀이동산에서 데이트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유령식당을 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둘이 얘기를 시작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마치 유령이 된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 갑자기 애나가 훈이 알아듣지 못하는 중국어로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를 하죠. 그때마다 효는 하오와 화이를 반복합니다. 근데 그게 매치가 안 돼요. 이게 일관성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결국은 둘이 겉으로는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애나의 고백이 계속 될수록 둘의 표정과 눈빛은 진지해지고 이해할 수 없지만 교감을 한다는 게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탕웨이의 표정을 보니까. 저는 그 장면이 이렇게 영화를 해석할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감독님은 대단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장면을 명장면으로 저는 정했고요. 제가 준비한 명대사는 이 이후 둘이 헤어지죠. 저녁에 이제 서로 각자의 길을 갈 때 탕웨이가 오늘 에스코트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봐요. 돈을 주려고 하는데 현빈이 그 돈을 거부하죠. 그리고 30분만 기다려라, 나 어디 갔다 와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나는 다시 또 마음의 문을 닫으면서 나는 갈 거다, 되돌아와도 내가 없을 거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현빈이 애잔한 눈빛으로 당신이 얘기 없을 거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대사를 명대사로 삼았습니다. 다들 왜 날 기다리지 않고 가버리는 겁니까? 너무 슬퍼. 왜 기다려주지 않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또 다르게 생각하는데, 또 이것도 희망으로 봤어요? 네. 왜냐면 현빈은 시계를 줬잖아요. 응. 다시 만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니야, 그냥 그래서 거기에 없을 걸 알지만 나 거기 너 없을 거 알아. 하지만 우린 다시 만날 거야. 자신감이라고. 다시 내 시계를 찾으러 너를 만나러 갈 거야. 눈빛이 너무 애잔하던데. 이거는 뭐 헤어지기 싫은데 헤어져야 되는 눈빛은 다, 연인들의 눈빛은 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만추와 함께 보면 좋은 영화 주피터는 어떤 영화 꼽았어요? 예, 제가 추천드릴 영화는 이누도 이신 감독님의 2003년작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한 이유는 저는 만추를 보면서 어울리지 않는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한다는 게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의 그 주인공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서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 만추에서도 애나는 결국 감옥에 되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지속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그런 관계 때문에 결국 헤어지게 되잖아요. 만남과 이별 장면을 담담하게 그리는 게 유사할 것 같아서 만추를 인상 깊게 보신 분들이라면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 케빈이 추천할 영화는 뭔가요? 네, 제가 준비한 함께 보면 좋은 영화로 저는 하이란을 꼽았습니다. 이 영화는 슬프죠. 애정, 소속에 대한 결핍이 있는 두 주인공이 서류뿐인 위장계약 결혼을 한 다음에 상대방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그쵸. 밑바닥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루어지지 저는 않는다. 이 길을 잃은 이 두 남녀의 만추의 두 주인공과 감정의 결이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이란과 만추를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별점 그리고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해 볼까요? 제 별점은 5개 중에 4개고요. 제 한 줄 평은 길을 잃은 두 남녀가 떠나는 로드무비입니다. 제 별점은 별 5개 만점에 저도 4개입니다. 아주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의 한 줄 평은 사랑에 필요한 건 달콤한 말보다 진심 어린 행동 그리고 나에게 솔직해지기 입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와요. 안녕! 다시 만나요.